본인이 투자의 귀재가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네. 국민연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국민연금은 세금처럼 돈을 걷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세금처럼 연금을 내면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저는 신경을 안 쓰죠. 거기 있는 국민연금 공단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굴려줍니다. 지금 올해 그 국민연금에 쌓여 있는 돈이 네. 적립금 쌓여 있는 돈이 1,300조 원 가깝습니다. 1,300억 원 아니고 1,300조 원. 1,300조 원이면 우리나라 2년치 예산이에요. 네. 거의. 그 돈을 굴리는 걸 아무한테나 맡길까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맡기고요. 1988년 이래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그 운용 수익, 그러니까 쌓이는 돈을 굴려서 나오는 그 연간 평균 수익률이 대략 6.5% 정도 됩니다. 네. 평균 수익률이 6.5. 6.5 너무 낮지 않아? 우리가 아는 가장 투자의 신, 그 할아버지, 인간 워렌 할아버지, 버핏? 워렌 버핏이 연 평균 수익률이 뭐 100%, 200% 그렇지 않습니다. 한 19% 정도 됩니다. 연 평균 19%를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9%를 수익률을 봤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6%, 7%는 뭐 워렌 버핏만큼은 안 되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예금, 네. 정기예금, 원금이 보장되는 가장 안전한 상품, 정부가 발행하는 절대로 망할 리 없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국채 수익률이 3% 정도 돼요. 근데 국민연금은 절대로 안 돌려줄 일도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무조건 나오는 확실한 돈인데 그게 매년 6에서 7% 수익률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하셔야죠. 그러니까 네. 의무 가입 말고 이게 임의 가입이라고 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분도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넣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국민연금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연금인 거고 우리가 보통 그런 비유 많이 쓰는데 정부에서도 많이 쓰는데 연금에는 3층 구조가 있어요. 네. 1층에는 국민연금. 그러니까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다만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 쓰던 돈이 100이라면 이 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커버되는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도 된다는 보장은 없고 40%를 맞춰주겠다는 목표예요, 정부가. 근데 내가 매달 100만 원 쓰던 사람이 40만 원 쓰고 살 수 있나요? 없죠. 뭐 한 80만 원, 90만 원이면 모르겠지만 60만 원을 어떻게 줄여요? 힘들죠. 그럼 60만 원의 공백을 뭔가를 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개인들이 하셔야 되는 개인연금이에요. 그 개인연금을 안 하면은 나중에 100만 원 쓰던 사람이 40만 원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궁핍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60만 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개인연금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정말 좋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최대한 많이 넣어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꼭 알아야 되는 게 개인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 KBS 경제부 팀장 김준범, 과거로 돌아가 팀 내 꼬맹이 신입사원 김준범을 지금 만난다. 개인연금을 들라고 하겠다. 연금저축을 들라고 하겠다. 기자님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연금저축. 연금저축. 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필 왜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비슷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아이 그냥 뭐 조정식, 김준범 이렇게 이름을 달리 해놨으면 안 헷갈릴 텐데.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으로 굴려야 되는 연금을 이제 통칭해서 그냥 뭐 개인연금, 사적연금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쪼개서 들어가면은 네. 우리가 이제 마시는 거에도 물이 있고 음료수가 있잖아요. 네. 음료수에서도 뭐 커피도 있고 뭐 탄산음료도 있고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비유하면은 개인연금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인연금은 상품명 개인연금입니다. 통칭하는 개인연금이 아니고 주로 보험사에서 많이 파는데 개인연금은 약간 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무슨 특별한 부가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음료수 뭐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탄산이 들어간 뭐 탄산음료처럼 뭔가 기능성이 부과되는 게 일종 연금 저축입니다. 네. 또 연금 저축도 근데 세 가지가 있어요. 연금 저축 펀드가 있고요. 연금 저축 보험이 있고 연금 저축 신탁이 있는데 네. 어쨌든 큰 틀에서 개인연금과 연금 저축은 같은 노후를 대비한 연금이긴 하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연금 저축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연금 연말정산 받아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내가 낸 보험료의 대략 한 15%를 연말정산할 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낼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대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받을 때는 일정 부분 소득세를 뗍니다. 한 5% 정도 연금 소득세를 떼요. 근데 개인연금은 낼 때는 내가 지금 매달 30만 원씩 개인연금을 부어도 낼 때는 세제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퇴직해서 받을 때
60세, 65세 받을 때는 세금을 안 매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수령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게 개인연금이고요. 내가 지금 낼 때 매년 꼬박꼬박 젊을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연금 저축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왜 연금 저축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 저축은 이제 보통 600만 원까지 1년에 600만 원까지가 불입 한도인데 그때까지는 15%를 돌려줘요. 그러니까 600만 원에 15%면 9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1년 동안 600만 원을 넣으면 9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15%짜리 이자를 주는 거예요. 금융상품 중에 15% 이자 주는 상품이 지금 존재합니까? 없죠. 없죠. 네. 정부가 확실하게 돌려주는 90만 원짜리 15%짜리 일종의 1년짜리 적금입니다. 그걸 안 할 이유가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15%를 돌려받아서 그거를 또 투자하면 계속 복리가 복리로. 붙는 거잖아요. 근데 연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20년, 30년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15%를 매년 돌려받아서 재투자, 복리가 붙으면 어마어마하게 살이 붙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수익률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연금 저축을 하는 게 젊을 때 연금 저축을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그걸 복리로 붙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연금 저축을 합니다. 네. 연금 저축만 하세요? 연금 저축만 합니다. 아, 개인연금은? 개인연금은 안 합니다. 네. 물론 돈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것까지 할 돈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만난 부록의 김준범이 앞서 말한 조언은 귀등으로 듣고 노후 대비를 전혀 안 해놨다. 연금 펀드로 수익률을 노려보라고 하겠다 대 안정적인 연금 보험을 들라고 하겠다. 하나, 둘, 셋. 연금 펀드. 연금 펀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이 연금 펀드와 연금 보험은 정확하게 용어는 연금 저축 펀드와 연금 저축 보험인데 네. 아까 제가 이제 연금 저축, 그러니까 음료수에는 커피도 있고 탄산음료도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금 저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연금 저축 펀드, 네. 연금 저축 보험, 연금 저축 신탁. 그러니까 네. 다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15%를 돌려받는 연금 저축인데 그걸 펀드로 콜라, 커피, 맥주 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걸 펀드로 할 거냐, 보험으로 할 거냐, 신탁으로 할 거냐인데 뭐 신탁은 잘 안 하시니까 그냥 그건 넘어가고요. 뭐 이거 아마 보험사들이 싫어하실 텐데 보험도 좋습니다. 나름 장점은 있어요. 단데 그거는 보험과 펀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결국 누가 굴릴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보험은 내가 보험료를 내면 마치 국민연금이 내 보험료 걷어가서 알아서 굴려주듯이 이번에는 민간 보험사가 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아주 투자를 못하지는 않죠. 못하지는 않지만 잘 하려고 할 거고요.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근데 다만 연금 저축 보험도 굴려주는 보험사가 수수료를 받죠. 그걸 사업비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일하니까 월급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내가 낸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을 떼요.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나와도 일정 부분을 보험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같은 수익이라면 펀드가 훨씬 나은 겁니다. 근데 펀드는 내가 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펀드에 넣을 수도 있고 뭐 AI 펀드에 넣을 수도 내가 있고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 바꿀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게 참 상품의 폭도 좁고 예전에는 개인이 투자하는 분들이 참 적었기 때문에 펀드라는 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 뭐 일학개미, 중학개미 얼마나 개인 투자를 많이 하세요. 더군다나 이미 이 투자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더군다나 더 좋은 것은 선택의 폭이 상품의 폭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위험한 상품도 있지만 아주 안전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골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보험사에 연금보험은 보험사에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이건 안 내도 되거든요. 다 내 돈이거든요. 수익은. 그러니까 공부도 할 겸 또 실패해도 어쨌든 만회할 기회가 20년, 30년짜리 상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펀드를 하시는 게 공부도 할 겸 수수료도 아낄 겸 여러모로 좋다. 실제로 점점 더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로 매우 많이 하시고 있고 근데 한 가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이미 연금저축보험 넣어버렸는데 어떡하지? 네. 갈아타게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네.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는 게 전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증권사에 전화해서 내가 지금 어느 생명, 어느 손보사에 연금저축 보험을 들고 있는데 내가 이걸 당신네 회사 연금저축 펀드로 갈아타고 싶어요. 전화 한 통 하면 증권사가 보험사에서 돈을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할 게 없어요. 네, 다 알아서 해줘요. 해지부터 재가입까지. 그러니까 연금저축 펀드를 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갈아타는 게 매우 편리합니다. 정부가 이런 지들 왜 만들었겠어요? 펀드로 갈아타라는 유도죠. 유도. 예.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김준범. 하지만 예상보다 수령할 연금이 적다. 그래도 매달 일정하게 월급처럼 그 돈을 받을 것 같다 대 어떤 달은 더 받고 어떤 달은 덜 받더라도 그 안에서 수익을 노려볼 것 같다. 하나, 둘, 셋. 월급처럼 받겠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의 능력이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네. 근데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투자의 귀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케이스라면은 대원칙은 젊을 때는 위험하게 나이 들었을 때는 안전하게입니다. 그게 투자의 기본 원칙인 것 같고 젊을 때는 뭐 공격적으로, 속된 말로 네. 좀 꼬라 박아도 만회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그걸 만회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나이는 이제 내가 한 65세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안전. 무조건 속칭 안전빵이 최고입니다. 물론 수익 그걸 받아서 재투자율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럼 나면 참 해피한 일인데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은 내가 이제 따로 급여가 없기 때문에 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그냥 좀 아쉽더라도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일정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 그러려고 연금을 드는 겁니다. 65세에 무슨 또 다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뭐 일확천금을 늘리려고 연금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노후 소득을 노후에 매달 쓸 생활비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금 수령자라면 일반 정말 투자의 귀재가 아니시라면은 네. 무조건 연금을 따박따박 월급식으로 수령하는 게 최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 국민연금은 우리가 수익이 있으면 다 예. 들고 있으니까 예. 국민연금 윗단계에서 예, 이제 개인연금, 연금저축 중에서는 연금저축이 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저는 주셨고 연금 저축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연금저축 중에서도 뭐 종류가 있지만 신탁도 있고 보험도 있고 펀드도 있지만 펀드가 그래도 좀 수수료가 수수료를 내지 아낄 수 않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은 워낙 펀드에 상품이 많기 때문에 공부도 할 겸. 공부도 할 겸 폭넓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젊을 때 위험하게 나이가 들 때 안전하게 그 기조에 간다면은 예를 네. 들면 같은 연금 저축을 들더라도 20, 30대 때는 펀드를 하시다가 한 40, 50대, 뭐 40대 후반, 50대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면 그 펀드 수익을 찾아서 보험으로 갈아타면 그 기조에 맞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일종의 나이대에 맞는 투자 배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어쨌든 연금 저축이라는 틀 안에서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 보험 신탁 펀드를. 이 지금 뭐 질문들도 오고 있는 게 9633님도 그래서 어떤 연금을 얼마 정도로 들어야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7세 워킹맘입니다. 이건 너무 근데 그냥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들 소득이 다르시니까 제가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정부가 15% 세제 혜택을 주는 게 1년에 600만 네. 원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부가 15%짜리 적금을 1년에 불입 한도를 600만 원으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꽉꽉 채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1년에 600만 원이면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50만 원씩 부을 수 있으면 부으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그다음에 내가 지금 내는 연금 뭐 저축이든 보험이든 신탁이든 그 돈이 내가 은퇴했을 때 얼마가 될까를 생각하긴 참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50만 원을 매달 꼬박꼬박 넣는다. 네. 자, 근데 내가 그게 은퇴했을 때 500만 원으로 받을 거야라는 그런 마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건 기대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매달 50만 원을 내면 내가 은퇴했을 때도 그때 현금 가치로 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준으로 한 달에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250은 내가 쓰는 것 같아. 그럼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게 한 150이야. 그럼 어떻게든 100만 원은 지금 부어야. 맞춰야죠. 그래야 내가 은퇴했을 때 지금 쓰는 만큼을 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 부으면 50만 원 받는 겁니다. 네. 50만 원 부었는데 200만 원 받는 그런 마법은 세상에 없어요. 예. 네. 욕심이 좀 듣다 보면 또 생기고 예. 그러다 보면은 머리가 복잡해지고 예. 에이 안 해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럼 연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네. 건 그러셔도 되는데 연금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도 이제 좀 스스로 공부하기에 좋은 그런 툴이 있을까요, 기자님? 참 어려운데 네. 저도 이거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알았겠어요. 공부했는데 저는 경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네. 마치 영어 공부하듯이 매일 10분, 20분씩 한 15년째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제 라디오 프로그램 뭐가 되든 이왕이면 KBS 걸로 들으시면은 네. 저는 그게 제일 편한 공부인 것 같아요. 네, 뭐 편한 이제- 공부. 내가 노후에 써야 되는 돈이 100이라고 하면 현재 국민연금은 설계가
40 정도만 막아줍니다. 네. 그럼 나머지 60을 뭔가로 채워야죠. 채워야 내가 그래도 노후에 대비를 할 수 있죠. 뭐라도 좀 수준 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뭘로 채우는 것이냐? 하나는 개인연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뭐 보험 이런. 또 하나가 퇴직연금입니다. 그거를 세 개가 완성돼야 정말 3층 구조가 완성된 건강한 연금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하나의 세 개의 축이 있고 이게 또 아주 빨리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아셔야 되고 정부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제발 좀 퇴직연금 하시라고 혜택을 주고 있어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예.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단어가 퇴직금이 있죠. 네. 근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퇴직금은 퇴직할 때 일시불로 줍니다. 네. 뭐 그게 1억 원이든 5천만 원이든 3억 원이든 일시불로 주고 당신이 알아서 쓰십시오. 이게 퇴직금이었어요. 그게 기존까지의 제도였습니다. 뭐 잘 쓰는 분도 있지만 네. 그거 가지고 속된 말로 이제 사고를 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날려먹는. 그럼 그게 그분 한 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이 많으면 노후에 돈이 없는 국민들이 많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정부가 그걸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이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한꺼번에 못 쓰게 막아버려야겠다. 쪼개서밖에 강제를 해야겠다라고 나온 아이디어가 퇴직연금입니다. 정말 예외적인 사유, 뭐 가족이 너무 아프다거나 뭐 해외로 이주한다거나 이런 경우만 일시금으로 내주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쪼개서 강제해버리는 게 퇴직연금이고 20년 됐어요. 퇴직연금 도입된 지가. 그렇군요. 퇴직연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예. 퇴직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고 좀 넓게 보면 세 가지인데 네. 두 가지 좁게 보면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네. 번역을 하면 DB형은 확정급여형, DC형은 확정기여형인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저랑 식디랑 같은 회사에 같은 해에 들어간 동기예요. 네. 그럼 예전에 퇴직금 체계면은 저랑 식디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기에 정년을 태우고 퇴직한다면은 퇴직금은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퇴직연금으로 바뀌면 이제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기존의 퇴직금 체계에 왜 무조건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기들은 퇴직금이 똑같냐? 중간에 정산만 받지 않았다면 회사가 알아서 그 공식에 맞게 따박따박 굴려가지고 회사가 주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일시금으로. 네. 자, 근데 퇴직연금이 되면은 퇴직금처럼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퇴직할 때 주세요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게 DB형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투자에 자신이 있다. 내가 직접. 내가 잘 굴릴 수 있다. 내가 회사 재무 담당자보다 내가 나은 것 같다. 네. 나에게 주라. 그럼 내가 굴리겠다. 그러면은 식디도 알아서 굴리고 저도 알아서 굴리면 투자 수익률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하게는 같은 해에 입사한 경우에도 두세 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게 DC형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회사가 굴려주는 퇴직연금은 DB형, 내가 굴리는 퇴직연금은 DC형. 내가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거냐는 본인이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신 있으면 DC형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자신이 없으면 나는 평균만 가자. 그러면 DB형이 나온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DB형, DC형 이 D 형제 말고 IRP라는 게 있습니다. IRP는 이 I, 우리 금융의 I는 되게 인디비주얼 다 개인이거든요.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그러니까 DB형, DC형은 결국 그 퇴직연금의 원천이 회사가 주는 돈입니다. 그걸 회사가 굴릴 거라면 DB형. 그 돈의 원천은 회사가 주는 돈이지만 그걸 내가 굴린다면 DC형이지만 이 IRP는 그 돈의 원천, 그 집어넣는 돈이 내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사가 주는 퇴직금만 가지고는 내 노후가 아무래도 불안한 것 같아.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하겠어라는 게 IRP입니다. 그래서 IRP에 돈을 넣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뭐 펀드도 살 수 있고 채권도 살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에 제발 좀 사고 좀 치지 마세요. 연금을 좀 받으세요라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만들었고요. 더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이 퇴직금을 미리 부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게 IRP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제 혜택을 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가 1년에 600만 원까지 부으면 평균 15%, 그러니까 600만 원에 15%, 90만 원을 정부가 마치 이자처럼 매년 돌려준다. 이 IRP는 900만 원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900만 원까지 마찬가지로 뭐 본인 소득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평균 한 15%를
세금으로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IRP를 900만을 꼬박꼬박 채우면 15%니까 대략 100만 원 넘게 돌려주는 거고 그냥 이자로 치면은 1년에 15%짜리 정기 예금을 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5%짜리 정기 예금은 아무리 서치해도 안 나와요. 그럼요. 네. 그 정부가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네. 참, 정말 사실 이 이상 설명을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좀 그 이해가 됐고요. 일단은 기초 개념을 이 정도 잡고 조금 더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그 있다 없다 예.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자, 저희가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식에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던 준범이가 이번에 큰 집을 사게 됐습니다. 준범이는 새 집 마련 자금을 퇴직연금에서 가져오고 싶은데요. 이때 준범이는 퇴직연금을 꺼내올 수 있다 대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준범이는 IRP 계좌에 연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때 준범이는 1,00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시 전에 이렇게 해주셨던 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 이 첫 번째 질문을 네. 그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퇴직을 해 보셨으니까. 네, 회사를 다닐 때 아니 중간에 좀 중간 정산을 정산. 예, 받아서 예. 그때 제가 좀 그 부동산을 예. 집을 한번 네. 사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전에 제 위에 선배들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한 2017년 8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예. 제 말이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이제 목돈으로 중간에 이렇게 찾아 쓰는 그리고 나는 연금이 싫어. 난 한 번에 받을래라고 이렇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요건을 점점 정부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주 예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너 돈이니까 너가 그냥 꺼내 써라. 어차피 네 돈이니까 알아서 해 이거였지만 아까도 지금 퇴직연금의 기본적인 취지는 아니 선생님 돈인 건 맞는데 선생님 마음대로 하면 사고 치실 거니까 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해줬으면은 제가 지금 잘했을 것 같거든. 제가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못했거든요 그때는. 뭐 그런 점도 없잖아 있긴 한데 2017년이었다니까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대체로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아프거나 가족이 너무 아파서 지금 큰 돈이 생명이 위독한데 그 돈을 안 내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전 재산을 정리해서 해외로 나가려는데 그 돈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서 일시금으로 꺼낼 수가 있기는 한데 이제는 주택자금 예전에는 개인이 주택을 사는 거면 정말 인생에서 큰일이니까 일시금으로 원하면 내드려야지라고 이런 요건이었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더 좁혔어요. 그래서 주택자금 마련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면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거는 대체로는 안 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일시금으로 안 주는 이유는 이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쪼개서 받아 쓰시라는 거니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물론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요건을 아주 그냥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요건을 맞추면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내가 지금 엄청나게 급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은 해서 잘 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 기준은 지금 계속해서 조금 좁아지고 있네요. 계속 좁아지고 있고 이제 그걸 제가 뭐 요건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한 서치 퇴직금 일시금 수령 요건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뭐 그거 보시고 굳이 받겠다면 그 요건에 맞추시면 됩니다. 네. 2010년대 한 초반만 해도 이제 선배들이 그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을 받아서 받았죠. 뭐 차도 바꾸고 뭐 투자도 하고 전세금도 올리고 뭐 집도 사고 그렇게 많이 주식을 해서 사기도 하고 당연히 되겠지 하고서는 그렇게 신청을 했다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게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중간 수령 받아서 뭐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산 분 많이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은 말을 해요. 내가 퇴직금 5천 받아가지고 2억으로 불렸어. 말을 합니다. 근데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아서 이제 말아먹은 분들은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얘기는 항상 잘 되는 케이스가 과대대표되게 돼 있어요. 그게 주식이든 뭐 코인이건 그러니까 그건 항상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잠시 그 노래 듣고요. 앞서 이제 IRP 얘기도 했고 또 예. 이제 ISA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좀 제 생각엔 ISA도 좀 빨리 계좌를 만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당연하죠.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이제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 노래 네. 듣고 와서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IRP, 퇴직연금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퇴직을 할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회사는 퇴직금 체계를 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어떤 회사는 퇴직연금 체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퇴직금 체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면 퇴사할 때는 무조건 일시금으로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일시금을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돈을 세서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계좌로 넣어주는데 네. 무조건 IRP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어야만 거기다 돈을 넣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의무예요, 의무.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 일시금을 받을 방법 자체가 근데 없어요. 그런 걸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냥 IRP 계좌 만들라고 하니까 가서 그냥 IRP 만들겠습니다 하지. 이게 예. 좀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글쎄요, 왜 회사에서 알았어요, 설명 안 네. 해주세요. 어쨌든 IRP의 퇴직금, 그러니까 퇴직금을 체계를 유지하는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시면 일시금으로 받는데 그걸 받는 방식을 반드시 IRP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IRP 예를 들면 제가 퇴직을 해서 1억 원을 IRP로 받았어요. 이제 네. 저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1억 원을 IRP 계좌에 넣었는데 그걸 굳이 깨서 내가 1억 원을 뺄 수도 있습니다. 네. 대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한 15% 이상 내야 되는데 퇴직소득세를. 근데 이왕 IRP로 넣어놨으니 회사가 준 1억 원에다가 내가 이제 꼬박꼬박 매달 불입을 해서 이걸 돈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한 55세 이상, 65세 됐을 때 그걸 연금식으로 받으면 똑같은 돈을 받지만 정부가 세금을 별로 안 매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취지는 일관돼요. 그 IRP에 넣어두고 오랫동안 굴렸다가 노후에 쪼개서 받으세요. 그래서 같은 IRP 계좌에서 돈을 받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서 일시금으로 받아가면 세금을 많이 매기고요. 그걸 연금식으로 쪼개서 받으면 세금을 뭐 3%, 2%, 뭐 4% 이렇게 굉장히 조금 매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IRP 계좌를 만들고 1년에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니까. 그건 이제 내가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외에 내가 추가로 넣는 거. 네. 그러니까 그렇게 900만 원까지는 9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네. 하면 ISA 계좌도 좀 이제 설명을 좀 빨리 들어봐야 돼. 예. 이것도 진짜 빨리 만들기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들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ISA 아까 금융회사 I는 항상 개인, 인디비주얼이고요. ISA는 퇴직하고 무관합니다. 이름만 IRP, ISA 비슷한데 개인 자산 종합 관리 계좌입니다. 네. 뭐 말 그대로 개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종합 계좌인데 이것도 핵심은 세제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증권 계좌에서 내 증권 계좌에서 돈을 굴려서 수익이 나면은 뭐 국내 주식은 아니지만 국내 펀드나 해외 주식 해외 펀드는 뭐 수익 벌어보신 분도 아시고요. 다 세금을 떼갑니다. 자, 근데 똑같은 상품을 ISA라는 계좌에 그 주머니에 넣어놓고 굴리면은 수익 원금 말고 수익이 연간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네. 그리고 200만 원을 넘어도 세율이 9.9%밖에 안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투자를 할 때 그 돈을 그냥 일반 증권 계좌, 뭐 보통 CMA 계좌에서 굴릴 거냐, ISA 계좌에서 굴릴 거냐. CMA 계좌는 그냥 세금을 있는 그대로 다 맞는 거고요. ISA 계좌는 수익이 났을 때 200만 원까지는 세금 제로. 그다음에 200만 원 넘어도 대략 10%만 정부가 떼간다. 똑같은 수익이면 어디다가 해야겠어요? 당연히 ISA 하는 게 좋고 이 ISA 계좌는 지금 한시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정부가 5년 뒤에 세금이 너무 안 거쳐 이젠 세금을 걷어야겠어. ISA 계좌 없애버리겠어. 그러면 그때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투자를 안 하더라도 단 1원만 넣어놓고 계좌라도 열어두시면 나중에 정부가 그 계좌는 못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열어두고 그냥 놀려두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CMA에 있는 그 주식을 ISA로 옮기면 이제 세금을 쏠쏠하게 아낄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뭐 4주째 저희가 예. 이제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는데 김준범 기자님의 설명을 듣고 감동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지금도 오늘도 벌써 지금 4부 시작하기 전부터 막 질문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고윤경 씨가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김 팀장님 말씀을 듣고 연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연금은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8087님도 김준범 기자님 계신다고 하시니까 채널 고정입니다. 딴 데 안 가고 항상 김준범 기자님 항상 응원하고 너무 멋져요. 약간 경제를 다루는 예. 라디오가 이제 쑥스럽네. 생기고 네.
혹시 DJ로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제 뭘 의향이 있냐고? DJ요? 경제 프로그램, 라디오. MC, 네. MC. 뭐 네, 기회가 기회가 주어지면 영광이죠. 근데 뭐 워낙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아직 근데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이렇게 네. 딕션과 네. 말은 그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을 아유. 또 해주시는 분을 정말 뵌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지금 사실상 지금 계획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예,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 팀이 좀 열심히 뒤쪽으로 작업을 해서 그것도 빨리 모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4주 동안 뭐 많이 알아봤어요. 그렇죠? 뭐 예. 주식, 뭐 연금 저축 펀드, 연금 저축 보험, 퇴직연금, IRP, ISA 다 알아봤는데 네. 저희가 그 설명을 또 이렇게 해드리느라고 정보를 전달하느라고 그 질문을 많이 네, 못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주셨는데 답을 못 해드렸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같이 알아보는 무물 타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 준비되셨죠? 네. 자, 우리 0502님. 30분에 회사 도착 시간쯤입니다. 안 내리고 있어요. 금요일만 그냥 지각합니다 하셨거든요. 그러셔도 되나요? 근데 이게 우리 돈을 지키는 것도 또 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 질문 있어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우리 김준범 기자님과 함께했던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들 중에서 이런 부분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 보내주시면 예. 같이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박대성님께서 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기간이 60세까지입니다. 하지만 수령 연령은 보통 63세에서 65세부터던데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몇 년 있잖아요. 그 공백 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윳돈이 있는데 그걸 내가 국민연금에 추가 납입을 할 거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굴릴 거냐 그건 사실 뭐 정말 사람마다 다른데 네. 이제 저는 그렇게 비유를 들고 싶어요. 이렇게 한 10년 동안 한 2할 8푼 치던 타자가 네. 갑자기 11년째 4할을 칠 수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확률이 낮죠. 일은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굴려온 수익률은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그걸 한번 쭉 내보고 국민연금 평균하고 비교해서 내가 국민연금보다 잘할 자신 있으면 안 넣으셔도 되죠. 근데 국민연금이 평균 성적이 1988년에 이제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돈을 굴리기 시작했으니까 37년 됐는데요. 네. 37년 동안 연 평균 6.8%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6.8 따박따박 수익을 했고요. 조금 최근 3년으로 좁혀보면 6.9%입니다. 더 높네요. 올해는 현재 9월인데 올해는 한 11%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본인 통장 한번 싹 결산해서 숫자가 더 높게 나오면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10% 이렇게 수익률 쉽지 하기는 않은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대한민국에 한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네. 이건 그런 10손가락이 아니면 무조건 넣는 게 낫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넣으시라. 절대 손해볼 일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연금은 수익률도 좋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네.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정부가 돈을 더해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50만 원 냈지만 정부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 더 얹어서 넣은 걸로 간주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특히 소득이 내가 좀 적은 편이다라고 하면 더더욱 고민 없이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손해죠.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을 이길 자신도 없고 그다음에 소득이 조금 적다면 뭐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이 평균 이상이 그 기준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이게 참 다른데 근로자의 평균은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연봉으로 한 7천만 원 선이에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평균으로 잡는 선은 좀 다릅니다. 이제 그거는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거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내가 내 소득을 비교해 보시면 판단하기가 좋죠. 그렇군요. 자,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엔 너무 좋았는데. 예. 네. 자, 9502님이 연금은 월급에 얼마 정도 이렇게 비율을 해가지고 넣는 게 가장 적당할까?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 많이 하시고. 참 이게 제가 맥 빠지는 답을 드리는데 사실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근데 이제 뭐 스스로 결정해야 되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네. 이제 젊을 때는 내 소득이 100이라면 네. 한 10에서 15 정도는
연금으로 투자해라.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는 나중에 나이 들었을 대비해서 좀 빼놔라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가자면은 당연히 소득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 혹은 15만 원, 소득이 500만 원이면 50에서 75만 원 정도는 그게 뭐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뭐든 일단은 넣는 게 최소한 내가 안전한 금융자산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연금 상품은 참 특징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는 아주 장기 투자를 해도 뭐 한 5년? 5년 들고 있으면 너 진짜 오래 들고 있다라고 많이들 주변에서 말씀 듣잖아요. 근데 연금은 기본 들어가면 30년이에요. 대부분 한 30살부터 넣는다고 생각하면 40살에 넣어도 20년을 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금융의 우리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있잖아요.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복리입니다. 복리. 복리의 마법. 복리의 마법. 이게 복리가 1년, 3년일 땐 사실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 기간이 15년, 20년, 30년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주거든요. 이자가 눈덩이 효과죠. 우리 눈덩이 굴러가면 더 점점 커지듯이. 근데 연금은 기본적으로 20년, 30년, 뭐 길게는 35년씩 굴러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복리의 마법이 극대화되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내 소득을 10% 정도, 애게 10% 정도 넣어서 내가 내 노후가 대비가 될까? 그 3년, 5년만 하면 안 되죠.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한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마법사가 있기 때문에 10에서 15% 정도만 꾸준하게 넣을 수만 있다면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연금 성적표 A 플러스입니다. 매년 넣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본인이 다른 뭐 간식비, 술값 이런 걸 좀 아껴야겠죠.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 이제 일반적인 네,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내가 좀 나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난 또 좀 감당할 수 있다 하시는 네. 분들은 뭐 좀 줄이고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좀 쉽지도 않고 그렇죠. 뭐 이 주식을 사세요라고 찍어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건 네. 쉽지가 않고요. 네. 네, 6534님 질문도 계속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입니다. 주변에서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된다고 하던데요. 그거 말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노란우산 공제 뭐 이렇게 자영업자분들 또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안 하면 손해일 게 좋다. 안 하면 손해일 네. 정도로 좋은 상품이다. 앞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ISA처럼 이 ISA, IRP, 뭐 국민연금 뭐 그런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금융 상품이든 세제 혜택을 주는 거는 일단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정부가 세금으로 일종의 나에게 내 통장에 돈을 넣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절세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안 할 네. 이유가 없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란 우산 공제는 자영업자분들만, 뭐 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분들만 들 수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회사를 다녀야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자영업자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린 퇴직금도 없이 노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공백이 분명히 지적이 됐고 정부가 보기에도 그 말씀 맞다. 그래서 만든 게 노란우선 공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퇴직금,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금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일단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방금 네. 말씀하셨듯이 연간 거기 넣는 돈, 불입 금액이 600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를 해서 매년 연초에 돌려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복리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복리의 마법. 그다음에 여기에 그 퇴직금에 가입을 했는데 네. 플러스 알파로 따라오는 선물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네. 노란우스에 들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을 하시다가 다치면 정부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저금리 대출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뭐 자영업을 하시다가도 장사가 안 돼서 접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빚을 많이 질 수도 있고, 그럴 때 뭐 압류나 가압류 등의 이런 고통스러운 법적인 조치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노란우산 공제에 있는 통장은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안 돼요. 이건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정부가 2중 3중의 벽을 쳐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탄탄하고 튼튼한 벽을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안 들어가서 이용할 이유가 굳이 있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사업자 등록증을 챙기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가서 중소기업 중앙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은 이제 네. 구체적인 안내 절차는 중소기업 중앙에 구체적인 안내 절차는 이제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역시 뭐 월을
얼마씩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납입을 하는. 퇴직금이니까요.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금이니까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금액도. 얼마 자기가 얼마 넣을지 선택을 해서 뭐 30이든 50이든 당연히 많이 넣으면 퇴직을 할 때 많이 받겠죠. 이제 네. 본인이 감당 가능하신 선까지. 근데 그 연금저축도 그렇고요. 뭐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뭐 IRP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얼마까지 넣을까를 고민스러울 때 한 가지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얼마나 주느냐까지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돈이 부족하면 넣을 수 없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만약에 여유 자금이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한도는 꽉 채우는 게 베스트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혜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노란우산 공제도 연간 600만 원, 네. 연금저축도 연간 600만 원. 뭐 그런 그 기준을 꼭 채우시는 게 좋다. 연간 600이면은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50만 원. 네. 그 4862님이 중소기업 중앙회 꼭 가야 하나요 하셨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 중소기업 그 중앙회가 아니라 은행에 가서 네. 노랑우선 가입을 가능한지 저도 프리랜서가 됐으니까 이렇게 알아보려고 은행에 갔었었는데 이게 은행에서 가입을 할 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렇게 서류를 좀 받아서 네. 방문하지 않고도 가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 꼭 대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요즘 의무적으로 꼭 가야 하는 그런 가입 절차가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뭐 디지털 이용이 좀 힘드시다면 가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젊은 분들은 충분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4160님도 기자님 프리랜서 작가도 노란우산 들 수 있나요? 프리랜서를 위한 금융 없을까요? 근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때 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제가 한 2년이 지나서 이유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가입은 못했거든요. 저는 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이 그 네. 너튜브로 제가 있기는 아. 한데 그때 어쨌든 가입은 못했었는데 이게 자세한 거는 아마 다들 좀 스스로 뭐 다 알아보셔야 될 노란우산 것 공제 가입 요건이라고 치면은 자세하게 나오는 거고 네. 프리랜서를 위한 금융은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노란우산 공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퇴직금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네. 열심히 일할 때는 혜택 받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저축인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뭐 범철 씨도 복리라서 들어놓으면은 든든해요 하셨고 우리 2129님 노란우산에 연락하면 사업장으로 서류를 들고 방문해 주십니다. 그렇구나. 역시 경험자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시네요.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예. 빵집 비롯해서 뭐 지금 오전에 이제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FM 대행진 많이 들으시는데 예. 혹시 놓치셨다면 네,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4120님 사연을 하나 또 소화를 하고 노래를 좀 듣겠습니다.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넣는 게 좋을까요? 목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좀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돈을 임의가입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의가입은 내가 들지 않아도 드는 거. 그러니까 의무가입이 대상이 아닌데 드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의 실력도 좋고 복리의 마법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내가 여윳돈이 있는데 그거를 매달 쪼개서 낼 거냐 아니면은 한 방에 몰아서 넣을 거냐 이거는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 원을 한꺼번에 넣은다라고 해서 그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100번 쪼개서 내는 것보다 뭐가 더 유리할지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오래 넣은 사람을 우대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1억 원을 넣어도 그걸 내가 이제 국민연금에서 막 쪼개가지고 몇 번 넣은 걸로 간주는 해줘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사실 저도 이게 너무 케이스가 다양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국민연금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넣을수록 더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컨트롤만 하실 수 있으면 네. 당연히 쪼개서 분할 납부하시는 게 국민연금 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긴 하죠. 네. 네. ISA 그 계좌. 이제 예. 지난주에 뭐 빨리 만드는 게 무조건 좋은 예, 당연히. 계좌다 이렇게 하셨고 또 지난 일주일 사이에 ISA 계좌 만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뚱채님이 ISA 통장은 잔고가 얼마 정도 있어야지 그 거래 없이도 살아있나요? 보통 계좌들은 몇 년 거래 없거나 잔고 없으면 몇천 원 찾지도 못하더라고요 하셨는데 이게 좀 여유가 없어서 여윳돈이 부족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관리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ISA 계좌는 이제 그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뭐 복잡한데 거기 2천만 원 그러니까 매년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이제 저율 과세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뚱채님 질문은 약간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개설은 하시는 건 자유예요. 네. 그리고 개설을 해서 거기에 설령 잔고가 0원이라고 해도 그 계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일정 기간 이상 아무 거래가 없으면 휴면 계좌로 분류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좌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내가 뒤늦게 10,000원, 20,000원만 넣어도 다시 부활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왜 ISA 계좌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냐면은 지금 정부는 지금 현재 규정은 ISA 계좌를 몇 년까지만 개설해 준다라고 한도가 있어요. 네. 물론 이게 이제 국민들 요구가 많으면 그 기한을 뭐 연장 또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기한이 만약 연장이 안 되면은 그 기간에 내가 ISA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내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놓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개설하는 거랑 거기에 돈을 굴리는 거랑 다른 차원의 문제고 일단 개설만 해놓고 네. 내가 좀 여윳돈이 있을 때 그때 넣어야지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여윳돈이 있으면 개설과 동시에 돈 넣어서 운용해서 수익을 비과세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정부가 기회를 줄 때 여러만 넣는 거죠. 여러만 넣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1,000원, 100원만 있어도 열 수 있는 거니까. 그 네. 계좌를 만들면 1년에 2천만 원씩 5년 동안에서 이제 최대 1억까지 예, 상한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1년 해서 2천만 원을 제가 그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2천만 원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주식도 사고 뭐 ETF도 사고 해가지고 뭐 수익이 조금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계좌가 이제 뭐 현금화를 했을 때 한 뭐 2천만 원을 나는 넣었는데 2,500만 원 가치의 계좌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이후 후년에는 1,50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2천만 원. 아니죠. 원금 기준이니까요. 또 2천만 원 네, 넣을 수 2천만 있고요. 원. 네네. 예. 그러니까 원금 기준으로 5년 동안 2천만 원, 1억 원을 넣는 거고. 근데 그럼 2,500만 원 정도의 계좌가 됐는데 예. 그걸 팔아서 2,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계좌에 그냥 현금으로. 그 상품을 다 팔아서. 네. 네네. 그럼 그 이듬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품을 팔았다. 네. 판 경우에는 저도 그 부분은 약간 헷갈리는데 판 경우에는 1,500만 원만 그러니까 그 다 이듬해에는 1,500만 원까지 못 넣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찾아봐야 될 것 좀 같아요. 체크를 네. 좀 해봐야겠습니다. 8953님도 안녕하세요. 경제에 대해서 아는 건 없고 귀는 얇고 실행력은 빠른 직장인입니다. 지난주에 라디오를 듣고 일단 ISA 계좌를 만들었어요. 근데 직장에서 너는 뭐 넌 주식이며 증권이며 투자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그렇죠. 하시길래 제 빠른 실행력에 또 후회를 했어요. 뭐 이거 후회할 건 없어요. 제가 궁금한 건 투자는 안 하고 단지 저축만 하는 사람들도 이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게 나을까요? 낫죠. 왜냐면은 아까 ISA는 그 자체가 투자 상품이 아니고요. 계좌예요, 계좌. 그냥 어떻게 도화지로 치면 그냥 백지입니다, 백지. 네. 거기를 예금으로 채울지, 뭐 채권으로 채울지, 뭐 주식으로 채울지는 이제 본인이 상품을 드셔야 되는 거고 네. 가장 안전한 정기 예금을 든다고 해도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ISA는 200만 원 이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예금을 통해서 200만 원이라도 이자를 얻었다면 그 세금 안 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당연히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고 정 불안하시면 ISA 통해서 가장 안전한 뭐 정기예금이나 국채 이런 거 사셔도 되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물론 소량의 이자지만 그거 비과세니까. 네. 그러니까 뭐 만드신 게 잘못한 건 전혀 아닙니다. 잘하신 겁니다. 네. 그렇죠. ISA 네. 계좌를 만든 거를 뭐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돈을 안 넣거나, 그죠? 뭐 그런 근데 경우. 이제 이왕 만드셨으면 빨리 투자를 하셔야죠. 이거는 네. 투자를 하라고 정부가 밀어주는 상품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 김주범 기자님 말씀은 이제 공부를 할 겸, 예. 뭐 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이제 좀 돈을 조금씩 넣으면서 이게 또 내 돈이 예.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그게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뭐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이게 그냥 주식을 이론으로만 공부할 때랑 단돈 100만 원에서 넣을 때랑 네.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라도 넣으면 물론 그것도 큰 돈이긴 하지만 그거 잃는다고 막 삶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넣으면은 어쨌든 내가 공부를 하게 되고 세제 혜택도 공부하게 되고 ETF와 펀드의 차이도 알게 되고 하니까 이왕 계좌를 만드시는 용기라면은 조금만 한 발만 더 나아가서 네. 투자 상품을 좀 사보시는 거죠. 그게 사실 의외로 주변에 주식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라도 빨리 사셔야 된다. 네. 예. 뭐 그래도 많이 질문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정말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또 나와주세요. 지금 거의 바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네. 자, 김준범 기자, 예.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제가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 뭐 뉴스로 계속 볼 거니까요. 네, 그죠? 당연히. 네.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